안녕하세요.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만은 참 이유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냥 저 사람의 인생을 응원해 주고 싶고 살면서 큰 역경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뒤 만나게 된 동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20대 후반의 나이에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느 상황에서든 말을 참 예쁘게 하고 늘 차분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누가 실수로 남편 쪽에 물을 엎지르면 그냥 태연하게 아, 더웠는데 마침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연애 시절 남편보다 끓는 점이 낮았던 제가 종종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남편은 제 팔뚝을 은근히 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예쁘면 다야? 그럼 헛웃음이 나면서 제 화가 풀리게 됐죠. 뭐 이것도 다 젊었을 때 가능했던 이야기지만 지금도 종종 투덜투덜거리는 저를 빤히 보다가 화내는 것도 곱다라고 말하곤 하죠. 이미 10여 년 동안 겪어온 남편의 새치여에 적응이 된 저는 이제 그것도 약발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점점 끓던 속이 식기는 하네요. 이렇게 뭐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모나지 않고 여유 있는 성격의 남편과 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했지만 늘 다정하고 차분했던 남편이 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저와 시부모님의 첫 만남은 좀 특별했는데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그 당시 유일한 취미였던 사이클을 타다가 경사로에서 자전거가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허리에 금만 간 거였지만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신없이 달려갔었죠. 근데 제가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시부모님께서 와 계셨고 그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병원 응급실에서 시부모님과 조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좀 이상했던 게 남편이 시어머니께 굉장히 쌀쌀맞더라고요. 아, 의사가 뭐래? 입원해야 한대? 네 집에서 옷이나 속옷 가져다 줘? 입원 안 할 수도 있대요. 필요하면 정한이한테 말해서 가져다 달라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같이 있던 사람도 눈치 볼 정도로 싸늘한 남편의 목소리에 혹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말다툼을 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남편이 시아버지께는 제가 아는 평소 모습처럼 잘 하더라고요. 너무 상반된 모습에 의아했는데 한 달 뒤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던 시댁에서 확실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하나, 여 매운 갈비찜도 먹어봐. 오랜만에 했는데 너 이거 좋아하잖아. 먹고 있어요, 엄마. 입안에 아직 잡채도 있는데요. 근데 너 어째 더 마른 것 같다? 국 더 주랴? 여보, 지환이랑 찬미도 좀 챙겨. 같이 살아서 매일 보는 아들 그만 챙기고. 누가 보면 정환이가 인사하러 온 줄 알겠네. 됐어요, 아빠. 아빠가 저랑 찬미 더 챙겨주시면 되죠. 찬미야, 밥 더 퍼다 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를 하러 온 저나 결혼하는 첫째 아들에게는 영 관심이 없으시고 그 당시 같이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인 시동생에게만 온 집중을 쏟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만 챙기는 게 민망했는지 시동생도 괜히 제게 음식은 입에 맞으시냐고 매운 거 잘 드시냐라고 일부러 말을 건넸는데 남편은 마치 늘 있는 일인 양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시아버지하고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이질적인 광경을 보고 남편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만나 이에 대해 물었고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듣기에도 씁쓸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 본인의 어머니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까지 됐던 이력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당시 시어머니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사기 행각을 벌인 지인과 결탁을 해서 지인은 물론이고 친척들 중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공범으로 고소를 당했다네요. 다행히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때 합의금 내려고 아버지가 모으신 돈 거덜라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엄마가 사기친 친척들 사이에서는 우리 가족 다 배신자 되고 그때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어.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대출금 갖고 생활비 보탬되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일단 엄마가 감옥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큰돈 벌려다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개하다가 또 난리 나서 집까지 아줌마들이 쫓아오고 나 막 회사 들어갔을 때는 상품권 투자인지 뭔지 시작하려다 아버지한테 들켜서 아버지한테 이혼당할 뻔 하기도 했어. 나는 솔직히 아버지가 그때 이혼을 하셨어야 한다고 봐. 그래도 가족이라고 아버지도 정환이도 엄마를 안고 가긴 하지만 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줄 모르는 엄마를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야. 시어머니가 친 사고로 인해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동생 때문에 집에 가서 얼굴을 보기는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요. 그냥 자식으로서 정말 일말의 의무만 할 뿐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믿을 일은 없다고 아주 단호한 얼굴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본인이 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지면서부터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과 사이가 멀어진 어머니가 점점 동생에게 의지하고 다소 집착을 하게 됐다고요. 원래 엄마가 사고치기 전까지는 그저 장남밖에 모르셨던 분이었어. 나도 엄마한테 잘하기도 했으니까 사기로 구속됐을 때 계속 엄마 편에 서서 합의금 때문에 진 빚 계속 갚았지. 근데 내가 뒤돌아서니까 더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정환이한테 기대기 시작하셨어. 걔가 맹하고 착해서 그래도 끝까지 엄마 챙겼거든. 나하고는 다르게. 확실히 시동생은 첫인상부터 얼굴에 순하고 착함이라는 글씨가 보일 정도로 사람이 좋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쉼없이 시어머니께서 시시콜콜한 걸로 말을 걸어서 좀 귀찮을 법도 한데 다 네네 하면서 맞춰주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의 고백을 듣고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사이에 껴서 시어머니의 버팀목으로 산 시동생에 대한 안쓰러움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는 결혼 전이라서 뭔가 제 일이 아니라 남의 집 일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을 하고 제 일이 되자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네요. 시어머니는 사이가 틀어진 첫째 아들의 짝인 저도 호의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쉽게 시비를 걸고 말을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저희가 신혼집으로 계약할 집에 한 번 와보시더니 생각보다 아파트가 낡았다며 제게 씀씀이가 해프니 젊어서부터 돈 많이 못 모았나 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아마 어머님이 돈놀이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남편이 결혼 자금을 더 모았을 거다 라고 수천 번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얼굴 본 지 얼마 안 된 사이이기도 했고 저도 어려서 그냥 저희 상황에 맞는 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결혼 초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계속 시어머니의 요상하고 번거로운 시비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후 시댁에 갔을 때는
제게 대뜸 부지런히 돈 모아서 손주는 셋 이상 낳으라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1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 셋 낳아서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요? 그리고 제 몸으로 낳는 건데 너무 당연한 일인 듯 이야기하시는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헛웃음과 함께 어머님도 2명 낳으셨잖아요. 2명 낳아 기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께서 왜 그러세요? 제가 셋은 어렸고 일단 둘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재정 상황이나 제 몸 상태 보고 조정될 수 있으니까 한 명으로 줄 수도 있고요. 라고 말하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너는 참 한 번을 알았다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그럴 생각 없는데 알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거짓말하길 원하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거짓말하기 싫고 늘 솔직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이라고 했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또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하시는 저희 어머니 반찬 가게를 인수했거든요. 원래 음식은 어머니 손맛을 닮아서 잘하기도 했고 제 가게를 해보고 싶어서 어머니께 은퇴 자금을 드리는 겸 인수를 하게 됐죠.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반찬 팔아준다는 명목으로 오셔서 가게 내부를 싹 둘러보더니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리모델링 했다고 들었는데 돈 얼마 안 썼나 보다. 돈 다 썼니? 아, 원래 크게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워낙 엄마가 깨끗하게 쓰셔서 손볼 것도 없었고요. 여기 옆에 가게 자리 놨던데 여유 있으면 여기까지 임대해서 트직을 했니? 그냥 뭐든 나쁜 점만 보고 트집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죠?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었어요. 물론 본인과 사이가 나쁜 아들의 배우자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절대로 지지 않는 며느리가 늘 못마땅해서 더 물어뜯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 1년 만에 이미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제 가게를 헐뜯는 시어머니께 그러게요. 어머님이 돈 보태주셨으면 옆에 자리까지 텄을 텐데 아쉽네요. 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그래도 며느리로서 너무하다라고 저를 탓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시어머니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굳이 시어머니가 예전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고생을 한 가족들은 안타깝지만 제가 없었을 때의 일이니 이미 지나간 일로 겪어보지도 않은 제게 왈가왈부하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것대로,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것대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살갑게 굴고 시어머니께서 특유의 쌀쌀맞음으로 대하셔도 괜히 말 한마디 더 붙여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념일에는 사고를 친 후에 경제권을 몽땅 시아버지께 넘긴 시어머니께 따로 두둑이 용돈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도 돌아오는 말은 곱지 않았고 저는 그냥 시어머니는 뭐든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10달 뒤 동생의 결혼식에서 저 또한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된 사건이 터졌죠. 동생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시어머니께 아버님하고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사돈처녀 결혼식에 뭐하러 가냐고 그냥 말로 축하한다는 말만 전해달라고 심드렁 하셨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제게 다시 연락을 하셔서 결혼식장에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사돈처녀 결혼한다는 결혼식장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데라며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온다는데 가서 밥이나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사부인한테 나랑 네 시아버지랑 간다고 전해라. 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와서 입을 관수 못하신 게 문제였네요. 동생이 유명하고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 건 맞는데 제 동생 잘 벌거든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실력 인정받아서 동기들 중에 고속 승진한 능력자 중에 능력자입니다. 지금은 몸값을 더 높여서 조건 좋은 곳에 이직도 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하객 맞이를 하던 저희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유, 돈 잘 버는 사위 봐서 좋으시겠어요, 사부인. 제가 갔던 식장 중에 제일 좋네요. 사돈 처녀가 생각보다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있나 보네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니, 딸이 결혼하는 날 이딴 소리를 듣고 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날 시어머니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결혼식에 오시기 전에 남편에게 축의금을 얼마 해야 할지 의논을 하셨거든요. 10만 원을 하기에는 그래도 가족으로 묶였는데 너무 적지 않으냐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좋은 자리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고, 신경이 쓰이시면 15, 20만 원 정도가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중에 동생에게 듣기로는 시부모님이 축의금으로 낸 봉투 안에는 단돈 5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하네요. 나머지 5만 원 석장의 행방은 따로 알아보지도 않아도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가 축의금 봉투를 내시고 시아버지가 방명록을 작성하시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이미 저희와 축의금 금액에 대해 의논했던 시아버지께서 돈을 덜 넣고 거짓말을 하실 일은 없고 범인은 그 축의금 봉투를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따지고 들어도 시어머니가 "네가 봤어?" 하면서 잡아떼면 애매해지기만 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하루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생 결혼식 당일 축의금 봉투 중 하나에서 돈을 빼간 도둑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 안색을 살짝 살폈는데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 드시더군요.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봉투가 몇백 개고 하객이 몇백 명이었을 텐데 누가 훔쳤는지 어떻게 아냐며 따지시더군요. 누가 가져갔는지 안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부로 시어머니에게 뒤돌아섰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의 배우자라는 사실 하나로 저희 가족의 좋은 날을 망치려고 든 시어머니께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또 저런 사람에게 신임을 받아봤자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딱 약간 강약의 전형적인 성격이라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셨고요. 점점 시비도 안 거시고 약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시어머니께서 제게 신경을 꺼주시는 게 편하긴 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 앞에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났다는 거죠. 남편과 제가 결혼 후 3년 뒤에 도련님은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만났던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새롭게 가족이 된 동서는 참 여러모로 저를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서도 시동생도 둘 다 준비가 덜 돼서 예정보다 늦게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동서가 그 당시 다니던 생산직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직장을 잃게 되자 시동생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천천히 돈을 모으자고 해서 하게 된 거라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고요. 사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동서를 만나기 전부터 동서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은근히 결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라는 건 참 까놓고 말해서 천박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었어요. 동서는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완강히 그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친정이 없으면 여러모로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를 꺼냈죠. 그래도 하나 남은 믿고 의지하는 자식의 결정에 크게 반대하진 않으셨습니다. 일단 만나는 봐야지 하면서 시동생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고, 저도 남편도 함께 갔었거든요. 솔직히 처음 만나는 동서가 많이 긴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처음 만난 동서는 마치 얼굴에서 햇살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전부에게 먼저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손을 마주 잡아주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아, 됐다.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임신 7주 차였거든요. 저도 남편도 임신 사실을 막 알아서 주변에 알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동서가 그 자리에 시부모님 드릴 홍삼과 떡을 사오면서 제 임신 축하 선물도 같이 사온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예쁜 리본이 달린 쇼핑백을 내밀며 제게 한 마리 말이죠. 제가 이런 선물은 처음 해봐서 매장에서 추천받아서 샀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저하고 같이 가서 형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교환해요. 제게 내민 그 선물보다도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자는 그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이미 동서는 밝은 에너지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날 저희 가족은 동서가 무슨 말만 하면 칭찬하기 바쁘고 좋은 말을 해줄 거리를 잡기 위해 동서를 낱낱이 살폈습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시어머니는 대화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가 먼저 용기를 내 말을 붙여보긴 했지만 그냥 단답으로 대답을 하실 뿐이었죠. 이때 저는 실제로 만나도 동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싶었는데 웬걸? 시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동생과 동서가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 않다는 건 은연중 알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구하는 중에 아예 시댁살이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 찬성을 하신 게 이해가 갔는데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신 건 좀 의외였죠.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동서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고 느꼈거든요. 뭐 미운 자식 배우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고운 자식 배우자는 마냥 이유 없이 좋으셔서 허락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주 큰 착각이자 방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동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동서와 친해졌어요. 동서가 제게 먼저 혹시 결혼식 준비 중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된다고 했죠. 제 결혼식도 있었고 동생 결혼도 제가 옆에서 도와줬던 터라 의도치 않게 아는 게 많았던 저는 동서와 시동생의 한정된 결혼 자금 안에서 최고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또 시댁에 합가를 했지만 방만이라도 신혼 분위기 내라고 남편과 상의해서 침대도 결혼 선물로 보내줬고요. 남편도 시동생과 사이가 좋은데 저도 동서와 기꺼이 친해지고 싶었어요. 늘 밝고 같이 있으면 편한 동서는 제 동생처럼 뭐든 그냥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자연히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늘 씩씩하고 밝게만 보였던 동서에게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 동서와 가족이 되고 반년 만에 알게 됐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만나게 된 계기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맞고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모임이었는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도 시동생이 딱히 말을 안 해준다고 뭐 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데 대체 무슨 모임일까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강원도에 호스텔을 하는 친구 하나가 성수기 되기 전에 와서 놀고 가라고 해서 동서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때 스키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자기 전에 맥주 한 캔씩 하면서
계속 가지고 왔던 질문을 던졌죠. 동서, 동서하고 서방님하고 무슨 모임에서 만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모임이었어? 네? 아, 그거요. 마음의 짐을 버리는 사람 모임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모임 이름에 제가 생소한 표정을 짓자 동서는 살풋 웃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냥 힘들고 지친 마음 달래려고 만든 모임이에요. 만나면 하나둘씩 모여서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날 지치게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내가 겪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힘든 일을 잊을 수 있는 각자의 비법도 나누고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걸 다 같이 찾는 일종의 힐링 모임이었어요. 그때 불현듯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시동생을 걱정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동생이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린 뒤 그 당시 경쟁 상대였던 동료 직원이 상사가 됐고 그 상사가 다른 직원들을 이용해 시동생을 따돌리게 됐고 참다 못한 시동생이 조건을 낮춰서 이직까지 하게 됐었죠.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움을 준 게 그 모임과 동서였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 동서는 왜 그 모임에 들어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동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모임을 찾게 됐어? 저는 모든 게 허무하다라고 느꼈을 때요. 저 평생 고모 댁에서 산 거 아시죠? 근데 부모님이 없거나 고모 댁에 얹혀 살거나 하는 건 딱히 제가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가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한 정도? 그래도 내 또래보다 조금 더 먼저 홀로 서길 준비하는 건 힘들긴 하더라고요. 고모는 꼭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닐 성적도 안 됐고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돈 벌었어요. 평생 저 걷어 키워주신 고모께 감사하고 죄송해서라도 빨리 독립을 해서 한 사람 목 해내면서 살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고모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얹혀 사는 입장에서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22살 때 원룸 월세방 얻어서 독립했고 그 후에도 꾸준히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고 또 이거라도 나 밥벌이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감지덕지로 일했거든요. 원룸 얻으니 이제 나 혼자 살 전세방 목표로 부지런히 돈 모았는데 8천 정도 모였을 때 고모부가 연락을 하셨어요. 그때 작게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가 대출을 연체해서 넘어가게 생겼다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당장 넘어갈 것처럼 쩔쩔매면서 부탁을 하시길래 1,000만 원 떼고 7천만 원 보내드렸죠. 꼭 갚겠다고 은혜 안 잊는다고 하셔서요. 형님, 저는요, 그때 그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떼고 보낸 제가 너무 속물 같고 한심했어요. 고모하고 같이 저를 걷어 키워주신 분인데 다정하진 않으셨어도 그래도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 급한 상황에서 나 살자고 1,000만 원을 뗐나 하고요. 지금이라도 나머지도 그냥 보내드릴까 했는데요. 형님, 가게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글쎄 주식을 하셨대요. 자주 만나는 친구 따라서 주식을 했는데 거기 들어간 게 제 돈이었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20대 중반까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고 가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모은 돈이 공중 분해된 거예요. 고모는 미안하다고 오시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하셨는데 전 괜찮다고 했어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평생 저 키워주신 거 갚는 거라고 생각하겠다고 하고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고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했더니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떠난다는 거요. 전 절대 그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나중에라도 내가 이 정도는 했다 말은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없었던 돈으로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눈앞에 내 돈 7천만 원이 아른거리고 차라리 그때 1천만 원을 보내드리고 7천을 간직할 걸 하는 의미 없는 상상만 계속하게 되고 도무지 그 기억을 떨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었어요. 메마른 표정의 동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동서가 얼마나 지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그날 계속 아이를 왜 안 갖는지도 말해줬는데 시댁에 얹혀 살면서 아이까지 키우면 분가도 더 늦어질 것 같고 또 그 어떤 보장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다가 나중에 들을 원망을 생각하면 늦더라도 우리 집을 구한 다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시동생과 그렇게 의논을 했다고 하네요. 분가가 늦어져서 늦은 나이에 혹시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입양도 고려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상황에 의해 뭔가 포기하고 순응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서가 조카인 제 딸에게 하는 것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거라도 모든 악착같이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살아온 날들에 너무 크게 데이고 치여서 악착 같은 힘을 내긴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늘 밝고 건강한 기운이 넘치던 동서에게 쓸쓸했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냥 밝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고 또 동시에 동서에게 작지만 그래도 동서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정작 동서가 시댁에서 살게 되면서 겪었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네요.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기이한 행동을 발견했거든요. 물론 동서의 기이한 행동이 아니고 시어머니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게 친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앉이고 말대답만 하는 며느리 이제 건들지 않던 시어머니가 그 말대답만 하는 며느리인 제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고 대뜸 너는 보면 볼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 누가 보면 주영이랑 동갑인 줄 알겠어.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동서가 저보다 4살은 더 적거든요. 그리고 제 얼굴이지만 저 그냥 제 나이대로 생겼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저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던 분이 그러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시네요. 또 한 번은 동서와 함께 제 반찬 가게 오셨더라고요. 웃긴 게 전에 제가 만든 반찬 달고 짜다고 입에 안 맞으니까 보내지 말라던 사람이 제게 주영이 얘가 음식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그냥 네가 만든 반찬 사 먹으려고 왔다. 왜 주영이 제 음식에서는 참미 네가 만든 거랑 비슷한 맛이 안 날까? 혹시 눈치채셨나요? 시어머니가 제게 친한 척을 하고 칭찬을 하시는 건 전부 묘하게 동서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왜 굳이 말을 저렇게 하시나 싶어서 어머님, 동서가 저보다 음식을 더 잘하면 동서가 여기서 장사를 해야죠. 업으로 삼은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동서에게 넌지시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시냐고 물었더니 동서는 태어난 얼굴로 잘해주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예민했나 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곱지 않아서 뭐든 꼬아듣게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동서가 제 집에 놀러 온 날이었는데 제가 그 전에 옷방 정리를 하다가 몇 번 안 입은 옷을 따로 빼놨는데 동서에게 괜찮으면 그 옷들 중 가져가고 싶은 옷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동서가 구경하겠다고 제 옷방에 들어갔고 저는 주방에서 커피 볶고 나서 따라 들어갔는데 어라?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제가 노크를 하고 동서에게 혹시 옷 입어보는 중이냐고 했는데 동서가 바로 문을 열어주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문을 잠그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왜 그런 습관이 생겼냐고 물으니 동서가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께서 하도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불현듯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뭔진 모르지만 혹시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시냐고 힘든 점은 없냐고 물어봤을 때 안 힘들다고 괜찮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혹시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어머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동서 말 무조건 동서가 예민한 거라고 안 할 테니까. 제 말에 동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잠에 들기 전까지 거실이나 주방에 상주를 하셨는데 그게 다 동서를 감시하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빨래를 널거나 청소기를 돌리다가 뒤돌면 시어머니께서 무표정한 얼굴로 빤히 바라보신다고요. 그러다가 뭐든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옷을 좀 더 털고 널어라. 청소기를 그렇게 훑기만 하면 되겠니?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와 지적을 반복했고 꼭 그럴 때 말끝마다 동서에게 네 고모가 딸 아니라 조카라고 이런 것도 안 가르치던?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동서가 하는 음식은 무슨 이유를 대서든 버린다고 해요. 냄새가 신 것 같다고도 하고 이건 간이 잘못됐다고 다른 걸 더 넣어서 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버린다네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주영이가 요리에는 영 재주가 없어서 오늘도 상위에 주영이가 한 음식이 없네 라는 말을 하셨다고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또 시어머니는 동서와 시동생이 방 안에 있으면 계속 시시콜콜한 이유를 대서 시동생을 방 안에서 끌어냈는데 뭐 휴대폰이 안 된다, 리모컨 어디 있냐, 나와서 TV 봐라, 과일 먹어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시동생이 방 안에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요. 이건 시어머니가 했던 일들 중 극히 일부분인데 제일 환장할 노릇은 시아버지나 시동생이 있을 때는 또 동서를 안 괴롭힌대요. 오직 동서와 단 둘일 때 괴롭힌다고 동서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제가 시동생에게 말은 해봤냐고 했는데 결혼하고 초반에는 좀 불편하다, 힘들다 말했는데 동서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어떤지도 알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걸 아는데 그 둘 사이마저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남 걱정하지 말고 시동생에게 말이나 해보라고 했는데 동서는 어차피 집 구할 돈 모으기 전까지 신세를 져야 하고 평생 같이 사는 건 아니니 버틸만 하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형님 저 눈칫밥 먹고 사는 거 잘해요 라고 하는데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제게 정말 괜찮다고 그냥 종종 본인 푸념만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저는 동서가 괜찮다고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동서를 도왔어요. 일단 그때부터 매주 시댁으로 제가 만든 반찬을 보냈어요. 동서가 음식 문제만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길 원했거든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떨떠름한 얼굴로 그러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찬을 보내냐고. 이거 다 누가 먹냐고요. 그래서 식구가 넷인데 이 정도는 금방 먹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 반찬이 입에 맞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싫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아유 집에 음식이 넘쳐나니 주영이는 편하게 놀겠네. 라고 또 동서를 걸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역시나 하는 생각에 바로 놀아요? 동서가 빨래랑 집안 청소, 욕실 청소, 설거지 다 하는데 뭘 놀아요? 노는 사람은 따로 있지. 라고 하며 동서를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괜히 동서 앞에서
또 제게 친한 척을 하시면 심각한 얼굴로 어머님, 걱정되니까 안 하던 말이나 행동하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라고 했죠. 동서는 정말 잘 버텼습니다. 저도 도왔고 또 시동생도 시동생대로 동서에게 잘했고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도 동서를 아껴서 그래도 시어머니의 음침하고 부당한 대우를 참고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또 제가 동서에게 동서,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어머님한테 나는 거칠거칠하고 뾰족해서 못 눕는 자리고 동서는 그저 부드럽고 말랑한 자리라서 누울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동서도 좀 뾰족하게 굴어. 어머님 세게 나가면 생각보다 아무 말도 못 하셔. 라고 하면서 동서에게 맞설 용기를 줬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괜히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보는 앞에서만 동서를 칭찬하던 시어머니께 어머님, 저랑 단둘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해주시지. 왜 맨날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절 칭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요. 참 잘 버텼는데 거센 바람에는 단단한 나뭇가지보다 흐물흐물한 풀이 잘 버틴다고 늘 단단한 멘탈의 소유자였던 동서의 의지가 팍 하고 꺾이게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서가 임신 18주인가 19주 됐을 때였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임신을 미루긴 했지만 그래도 축복은 예고치 않게 언제라도 찾아오는 법이었죠. 시동생이 입버릇처럼 바짝 모아서 빨리 분가해야겠다고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단골 손님의 요청으로 가게에서 천사채 샐러드를 만든 날이었죠. 그때 불현듯 동서가 요즘 매운 게 당긴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깻잎에 매운 쭈꾸미 볶음이랑 천사채 샐러드 넣어서 싸먹으면 바로 천국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가게 문 닫고 마트에서 쭈꾸미 사다가 시댁에 가서 동서한테 한 상 차려주고 저도 저녁을 먹고 올 생각이었어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문을 열자마자 마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한을 잔뜩 먹은 목소리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가 누군가에게 무섭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놀라서 신발장에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야비하고 소름 끼치는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이딴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아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건 얼굴부터 목까지 시뻘개진 동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바로 앞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의 등을 온몸을 던져가며 퍽퍽 때리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드디어 동서가 폭발을 했구나. 몇 년간 쌓여온 한이 폭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의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였어요. 아무리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살았어도 30대인 동서가 70대인 시어머니를 폭행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었죠. 저는 당장 달려가서 동서를 뜯어말렸습니다. 동서 진정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거 나요, 형님. 내가 여기서 이 인간 아주 끝장을 낼 거니까. 아이고, 찬미야. 나 좀 살려줘라. 이 망할 것이 이제 미쳐가지고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사람을 잡아? 당신은 나랑 내 뱃속아기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아기? 동서 잠깐만. 아기라니? 어머님이 대체 뭘 하셨는데? 그때 동서는 부들부들 떨리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내 티셔츠를 걷고 바지를 살짝 내려서 골반에 든 푸른 멍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어머님이 밥이 질게 됐다고 화장실에 있는 절 밀어서 제가 넘어지다가 욕조에 박아서 생긴 멍이에요.
내가 나한테 모질게 구는 건 100번, 1000번도 참는데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한테까지 해치려고 드냐고요. 이럴 수가. 동서의 말을 입증하는 것처럼 동서의 골반에는 빨갛게 부어올라서 막 파랗게 변하기 시작한 멍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말리던 팔을 거두고 시어머니를 보고 물었어요. 밀었다고? 어머님,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임산부를 화장실에서 어떻게 밀어요? 제정신이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냥 어깨 조금 민 건데 지가 오버해서 나자빠진 거야. 그래 놓고 누굴 탓해? 둔한 지 몸을 탓해야지. 어머님 진짜? 유치하게 동서 괴롭히는 건 그냥 넘어갔어도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대체 왜 그러세요? 동서가 대체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못 살게 하시냐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학가를 반대하시던가요. 학가 안 하면 정환이가 나가서 살잖아. 네 서방이 후레자식이라서 나한테 남은 건 이제 정환이 하나인데 그리고 사람 싫은데 다른 이유 있니?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수그리고 살아야지. 아휴, 방금 이유 다 말해놓고 없긴 뭐가 없어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둘째 아들이랑 결혼한 동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다 큰 자식, 평생 치마폭에 싸고 살고 싶은 거 동서가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화풀이 하시는 거죠? 어머님은 그거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엄마 마음으로 포장하려고 하시겠지만 세상에 정상인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지 가정을 가지고서도 평생 부모인 나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남아주길 원치 않는다고요. 제발 그 소름 끼치는 짓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 이러다가 남은 자식마저 잃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동서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데리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갔어요. 혹시 부딪힌 충격으로 몸에 문제가 생겼을까 동서도 저도 불안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둘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서와 뱃속의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그래도 동서 혈압이 좀 높게 나온 탓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퇴근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산부인과 주소를 말해주었어요. 1시간 뒤에 헐레벌떡 뛰어온 시동생은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다친 거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 동서의 몸과 마음이 시어머니 때문에 너덜너덜하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동서를 조용히 괴롭히고 있었고 그게 쌓이고 쌓여오다가 터져버린 걸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에 수용하기 어려운 정보를 들은 시동생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가 빨개졌다가 노랗게 뜨길 반복을 했고 설명이 끝나갈 때쯤엔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에게 지금이라도 동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길 바란다면 분가 계획을 더 앞당기라고 했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시동생은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을 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시동생이 향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동서와 함께 있던 터라 몰랐는데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장 와서 네 동생 좀 말리라고. 시댁에 간 시동생은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정도로 날뛰었고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난장판이 된 거실 가운데 있던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하며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엄마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자식 인생은, 자식 행복은 엄마한테 안중에도 없죠? 엄마가 돈 문제로 집안을 거덜냈든 평생 본인 잘못 인정 안 하다가 형이랑 멀어졌든 전 언제나 엄마 편이었어요. 그래도 내 엄마니까, 나를 낳고 키워준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처럼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부끄럽고 저주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제발 모르는 사이로 살아요, 우리.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엄마랑 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던 둘째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으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던 남편도 놀랐다는데 시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시댁에서 나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모르고 있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 급하게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용달차를 불러서 짐을 챙겼어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정환이 좀 말리라고 얘 집 나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시동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와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단기 임대로 원룸을 얻어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매달리고 붙잡고 애원을 해도 시동생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계속 원룸에서 지낼 수 없었던 시동생은 저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무리 형하고 사이가 좋다고 해도 평생 돈에 관련된 부탁은 안 했던 시동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희에게 고개도 못 들고 손을 벌렸을까요? 저와 남편은 정말 여유 있을 때 그때 마음 편하게 갚으라고 하면서 전세 보증금에 보탤 돈을 빌려줬고 시동생은 작년 말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굳이 지방까지 가지 말고 서울에서 방 하나짜리라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시동생은 구한 집이 방이 2개라서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최대한 시어머니와 멀어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미 시동생에게 시어머니는 우주 저 끝에 있는 별보다도 먼 존재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저와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시동생이 이사를 한 곳을 찾아내려고 하셨는데 저희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시동생이 잠깐 단기 임대를 했던 원룸에 가서 거기 집주인에게 시동생이 이사를 간 집 주소를 알아낸 겁니다. 시동생이 집 주인에게 혹시 본인 우편물이 오면 반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걸 나중에 시동생이 혹시 형이 엄마한테 주소를 알려줬냐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시동생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 당시 시동생은 외출을 했었고 집에는 동서만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면서 네가 내 아들 잡아먹어서 나랑 연을 끊어놨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점점 애원조로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나 정환이 없으면 못 산다고 우는 소리를 했답니다. 그때 동서는 문을 절대 열지 않고 그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고요. 어머님이 어머님 자식 끔찍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식이 소중해요. 그래서 제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인간을 절대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거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자식인 제 남편뿐만 아니라 제 뱃속 아이한테도 해만 되는 사람이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아, 그리고 좋은 예시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자식한테 병적으로 집착을 하면 나중에 진절머리가 난 자식한테 버림받는다는 걸 몸소 보여주셔서요. 그 후에도 동서 집 앞을 떠나지 않던 시어머니는 집으로 온 시동생과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참다 못한 시동생이 경찰을 불렀을 때야 그곳을 떠났다고 하네요. 동서와 시동생이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 비로소 평화를 찾은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정말 병적으로 자식에게 집착을 하던 부모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비극을 맞이하는 처절한 광경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것 같아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지금도 물론 시댁에는 연락도 발길도 하지 않고요. 올해 설에도 저와 남편이 동서와 시동생의 집에 가서 설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도 이젠 좀 포기한 것 같긴 했지만 간헐적으로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긴 하는데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시간은
시동생이 분가를 한 후로 멈추고 꼬인 것 같은데 시동생과 동서는 그 후로 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동생이 이사를 할 지역을 지금 사는 곳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인이 전기 기술자로 일하면서 사무실을 냈거든요. 지금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혹시나 그렇게 새 출발을 해서 일이 더 꼬이면 행여 시댁에서 나온 게 잘못된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시댁에서 나와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생각만 들어서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저 평생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진정한 가족의 품이 필요했던 동서가 시동생과 단둘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그토록 원하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서를 응원할 거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태어날 제 조카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고 또 동서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길 기원하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